새벽 5시. 서울의 하늘이 아직 짙은 남색 장막에 갇혀 있을 때 도시의 불빛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옥탑방에 불이 켜졌다. 강지욱의 하루는 언제나 그렇게 세상이 잠든 가장 고요한 시간에 시작되었다. 낡은 침대와 작은 책상이 전부인 단출한 방. 창밖으로는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보석처럼 빛나는 마천루들이 즐비했지만 지금 그에게 허락된 세상은 이 작은 공간뿐이었다. 그는 익숙하게 몸을 일으켜 낡았지만 깨끗하게 세탁된 청소부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 선 50대 남자의 얼굴에는 깊은 연륜과 함께 쉬이 짐작할 수 없는 고독의 그늘이 서려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상업부동산의 제왕이라 불렸던 강지욱 회장. 하지만 지금 그의 이름은 그저 강씨 아저씨일 뿐이었다. 그가 일하는 곳은 자신이 직접 세운 강남의 심장부에 위치한 랜드마크 더 크라운타워였다. 그는 매일 아침 거대한 빌딩의 심장부인 로비로 향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결제 서류가 아닌 낡은 대걸레와 청소 카트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밤사이 쌓인 희미한 먼지들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대리석 바닥이 그의 손길 아래에서 거울처럼 반짝일 때, 그는 텅 빈 회장실 의자에 앉아있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조용한 보람을 느꼈다. 1년 전 아내를 잃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을 때, 그는 이 가장 낮은 곳에서 역설적으로 삶의 작은 의미들을 다시 발견하고 있었다. 그에게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늘 동료 청소부인 미영 씨였다. 27살의 어린 나이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그녀는 고된 삶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아저씨, 오늘 아침은 제가 싼 김밥인데 좀 드셔보세요. 점심시간. 그녀는 자신의 도시락을 쪼개 지욱에게 건네곤 했다. 지욱은 말없이 받아들었지만 그녀가 매일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며 스마트폰 배경화면 속 어린 딸의 사진을 보며 힘을 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지욱은 휴게실에서 미영 씨가 어린이 영어 학원 전단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이내 슬픈 표정으로 내려놓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의 빠듯한 살림으로는 어림도 없는 금액일 터였다. 그날 저녁 퇴근한 지욱은 백화점 식품관으로 향했다. 그는 최고급 한우와 유기농 과일, 그리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과자들을 신중하게 골라 담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달의 우수사원 복지추첨 당첨이라는 글씨를 인쇄한 종이와 함께 그가 산 물건들과 상품권이 담긴 상자를 미영 씨의 사물함에 몰래 넣어두었다. 그의 선행은 늘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이루어졌다. 그의 정체를 아는 유일한 사람, 김 부장은 그런 지욱의 모습을 보며 늘 속이 탔다. 김 부장은 지욱의 아버지를 모셨던 때부터 30년 넘게 그의 곁을 지킨 충직한 신복이었다. 회장님, 대체 언제까지 이 위험한 놀이를 계속하실 겁니까? 어느 날 오후 한적한 복도를 순찰하던 김 부장은 휴게실 구석에서 무언가를 적고 있는 지욱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나직이 물었다. 지욱은 그저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다. 그의 손에는 청소부의 주머니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묵직한 흑요석 몸체에 금빛 펜촉이 달린 고급 만년필이 들려 있었다. 그가 수첩에 무언가를 기록하는 모습은 마치 왕이 자신의 영지를 암행하는 모습과도 같았다. 김 부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걱정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다.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걱정이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회장님의 그 위험한 놀이가 한 오만한 여인의 갑질이라는 도화선에 불이 붙어 곧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게 되리라는 것을. 그 순간에도 지욱은 다가올 폭풍을 전혀 예감하지 못한 채 그저 복도 바닥에 작은 흠집을 어떻게 보수할 것인지를
자신의 검은 수첩에 조용히 기록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오후에 더 크라운타워 로비는 평소처럼 우아하고 평화로웠다. 강지욱은 막 닦아낸 대리석 바닥이 눈부신 빛을 반사하는 것을 보며 작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였다. 로비의 회전문을 요란하게 밀치고 한 무리의 여성들이 들어왔다. 그 중심에는 신생 IT 기업 넥스트 이노베이션 테크의 안주인인 윤서연이 있었다. 그녀와 친구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채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듯 단 높은 웃음소리를 내며 로비 중앙의 소파로 향했다. 윤서연은 마치 이곳이 자신의 개인 응접실이라도 되는 양 다리를 꼬고 앉아 방금 사온 명품 커피를 홀짝였다. 어머, 서연아, 이 건물 정말 좋다. 여기서 일하면 성공한 기분이 절로 들겠어. 친구의 아첨에 윤서연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그럼 우리 남편 회사가 이 건물 펜트하우스를 통째로 쓰고 있잖아.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고. 그녀가 교태를 부리며 웃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캐러멜 마키아토가 새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보기 흉한 흔적을 남겼다. 평화는 깨졌다. 아, 이게 뭐야, 내 구두. 윤서연의 날카로운 비명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수백만 원짜리 구두에 튄 커피 몇 방울에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한 듯 소리를 질렀다. 어이, 거기 청소부 안 보여. 이리 와서 당장 이거 안 치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것은 지욱이었다. 그는 묵묵히 청소 카트를 밀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의 차분하고 신중한 움직임이 윤서연의 신경을 더욱 거슬리게 했다. 뭐 하는 거야?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못해. 그녀는 참을성 없이 외치더니 옆에 있던 장식용 테이블 위에서 크리스털 화병을 그대로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그 안에 담긴 물을 지욱의 얼굴과 몸을 향해 그대로 끼얹어 버렸다. 슈에 차가운 물벼락이 지욱의 온몸을 적셨다.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된 그를 보며 윤서연의 친구들은 애써 웃음을 참았고 윤서연 자신은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마지막 모욕을 퍼부었다.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해. 이 쓸모없는 늙은이가 이러니 평생 남의 오물이나 치우는 청소부나 하는 거야.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멀리서 이 광경을 목격한 동료 청소부 미영 씨는 경악으로 하얗게 질린 채 자신의 입을 막았다. 중앙관제실에서 CCTV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김 부장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비명을 질렀다. 회장님. 하지만 정작 물벼락을 맞은 지욱은 미동도 없었다. 그는 차가운 물줄기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그 순수한 악의에 놀란 것이었다. 아내의 장례식 이후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차가운 분노가 아주 천천히 용암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물기가 흘러내리는 그의 머리카락 아래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빛이 번뜩였다. 지금까지의 그가 세상을 관조하는 현자의 눈빛이었다면 지금의 눈빛은 자신의 영지를 침범당한 왕의 눈빛이었다. 그는 윤서연을 더 이상 관찰해야 할 인간 군상 중 하나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이 세운 왕국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강지욱 회장의 1년간의 고요했던 휴가는 그렇게 한 여자의 오만한 물벼락과 함께 끝이 났다.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방관자가 될 수 없었다. 이 모욕은 단지 한 늙은 청소부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왕국의 모든 성실한 사람들을 향한 모욕이자 이 왕국의 주인인 자기 자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젖은 옷을 짜내며 탕비실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구부정했지만
그 안에 깃든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복수의 시간이었다. 아니, 심판의 시간이었다. 탕비실에서 강지욱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어내며 차가운 물을 들이켰다. 그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동료 청소부인 미영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따뜻한 캔커피를 내밀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그 여자?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지욱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그의 평온함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미영 씨는 알지 못했다. 바로 그 시각, 윤서연은 자신의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더 크라운타워 관리사무소 장실에 전화를 걸어 불을 뿜고 있었다. 전화를 받은 것은 김 부장이었다. 소장님, 지금 이 빌딩 관리 이따위로 하는 겁니까? 내가 방금 로비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아세요? 늙고 무능한 청소부 하나가 내 발밑에 커피를 엎질러 놓고도 멀뚱멀뚱 쳐다보잖아요. 내가 누군지 몰라. 김 부장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고성에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그는 지욱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윤서연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이 CCTV를 통해 똑똑히 보았다. 하지만 그는 능숙한 연기자처럼 잔뜩 겁을 먹은 목소리로 답했다. 아이고,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조치해 드릴까요? 어떻게 하긴 그 쓸모없는 늙은이. 당장 해고하세요. 그리고 정식으로 항의할 테니. 책임자들 전부 모아 내일 당장 그 청소부랑 대면시켜줘요. 내가 직접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어. 전화가 끊어지고 김 부장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는 즉시 회장 전용 비상연락망으로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탕비실에 있던 지욱의 주머니에서 작은 진동이 울렸다. 다음날 오전 더 크라운타워 30층의 회의실. 윤서연은 승리감에 도취된 여왕처럼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마지못해 끌려온 듯한 남편, 넥스트 이노베이션 테크의 정 대표가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김 부장이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 벽 쪽으로는 강지욱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허름한 청소부 유니폼 차림이었다. 그래서 윤서연이 손톱을 다듬으며 입을 열었다. 이자가 어제 저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 어떻게 보상하실 건지 들으러 왔어요. 그녀는 어제의 상황을 180도 바꿔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지욱이 자신을 힐끔거리며 불손한 태도를 보였고, 일부러 꾸물거리며 자신을 무시했으며, 심지어 자신이 직접 청소하려던 것을 방해했다는 기가 막힌 거짓말들이 이어졌다. 정 대표는 아내의 유치한 연극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차마 그녀를 막지는 못했다. 그는 체면을 위해, 그리고 집에 가서 벌어질 더 큰 전쟁을 피하기 위해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었다. 제 아내가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마침내 윤서연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본론을 꺼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다. 이자를 해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녀가 손가락으로 지욱을 가리키며 말했다. 모든 로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저자가 내 발밑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게 하세요. 그래야 이 빌딩의 다른 직원들도 감히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으려는 잔인하고 오만한 요구였다. 김 부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다. 바로 그때 지욱이 그의 어깨를 가만히 눌렀다. 지금까지 그림자처럼 서 있기만 하던 지욱이 처음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윤서연이 아닌 그녀의 남편 정 대표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청소부의 비굴함이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서늘한 고요함만이 담겨 있었다. 덫은 놓아졌다. 그리고 오만한 사냥꾼은 제 발로 덫 안으로 완벽하게 걸어 들어왔다. 이제 남은 것은 덫에 조임줄을 당기는 것뿐이었다. 윤서연의 잔인한 요구가 뱉어진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늙은 청소부가 자신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권력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가장 달콤한 그림이 될 터였다. 그녀의 남편 정 대표는 이마를 짚으며 이 유치한 소동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권위적인 목소리로 지욱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어르신, 그는 지욱을 어르신이라 불렀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존경도 담겨 있지 않았다.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지금 제 아내에게 무릎 꿇고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더는 문제 삼지 않고 해고를 당하는 선에서 조용히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리신다면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옆에 앉은 김 부장을 힐끗 쳐다보았다. 유리는 당신 개인뿐만 아니라 이런 직원을 고용한 이 빌딩의 관리 책임 전체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소송도 불사할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지욱뿐만 아니라 김 부장까지 함께 엮어 넣으려는 교묘한 협박이었다. 김 부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동료 청소부인 미영 씨에게서 온 문자였다. 부장님, 강 아저씨 괜찮으실까요? 그는 차마 답장을 보낼 수 없었다. 그의 눈은 오직 이 모든 압박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자신의 진짜 주인을 향해 있었다. 제발, 제발 그만하시라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지욱은 미동도 없었다. 그는 겁을 먹지도 분노하지도 억울해하지도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경멸과 위협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을 뿐이었다. 그 기묘할 정도로 침착한 모습이 오히려 윤서연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다시 소리쳤다. 어이, 늙은이 못 들었어. 귀라도 먹었냐고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무릎 꿇지 못해.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지욱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그가 마침내 굴복하고 용서를 빌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다. 오랜 침묵 끝에 마침내 지욱이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허리를 숙이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금까지 바닥만 향해 있던 그의 시선이 처음으로 회의실의 인물들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청소부에 위축된 기색이 없었다. 그 눈은 상대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심판하는 자의 눈빛이었다. 지욱의 시선은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윤서연을 지나 초조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김 부장을 지나 마침내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정 대표에게로 향했다. 그 서늘하고도 강력한 시선에 정 대표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이상한 일이었다. 분명 자신이 갑의 위치에 있는데도 마치 자신이 심판대에 오른 듯한 기묘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그는 평생을 비굴하게 살아왔을 저 늙은 청소부의 눈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권위를 보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이제 곧 무언가 터져 나올 것이다. 시험은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강지욱에 대한 시험이 아니었다. 그들 모두의 오만함과 위선,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시험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그 시험에서 낙제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정 대표는
거만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지욱을 내려다보았다. 자, 우리는 당신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더 이상 우리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할 셈인가? 모두의 시선이 지욱에게 쏠렸다. 그가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이 부조리한 연극의 막을 내리리라 모두가 예상했다. 하지만 지욱은 고개를 숙이는 대신 아주 천천히 입고 있던 청소부의 낡은 작업 조끼를 벗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되고 불편한 옷을 벗어 던지듯 그는 조끼를 단정히 개어 옆에 의자에 내려놓았다. 그 예상 밖의 행동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지욱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한 늙은이의 것이 아니었다.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강철 같은 힘이 느껴졌다. 그는 윤서연이 아닌 그녀의 남편 정 대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정 대표님, 넥스트 이노베이션 테크의 펜트하우스 임대차 계약이 다음 달에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생뚱맞은 말이었다. 회의실 안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정 대표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때 정적을 깬 것은 윤서연의 요란한 비웃음이었다. 푸하하, 이 늙은이가 드디어 노망이라도 든 건가? 겁을 먹으니 헛소리가 나오나. 보내 여보. 저런 상대랑 더 이상 말 섞을 필요도 없어요. 당장 경비원 불러서 끌어내라고 해요. 그녀는 지욱을 벌레 보듯 하며 낄낄거렸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웃음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지욱은 그녀의 비웃음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 부부를 완전히 무시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김 부장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 차갑고 권위적인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김 부장. 네, 김 부장은 저도 모르게 군인처럼 대답했다. 지금 즉시 내 법무팀의 최인규 변호사에게 연락하게. 그리고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알려. 넥스트 이노베이션 테크가 입주사 품위유지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므로 더 크라운 타워와의 임대차 계약을 오늘부로 즉시 해지한다고. 김 부장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얼굴에 환한 빛이 돌았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회의실 전체가 울리도록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외쳤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후회장님. 그 세 글자가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회의실의 공기를 내리쳤다. 윤서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의 입은 방금 전에 비웃던 모양 그대로 굳어버렸다. 정 대표의 턱은 바닥에 떨어질 듯 벌어졌다.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운 퍼즐 조각들이 공포스러운 속도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청소부, 물벼락, 해고 요구, 임대차 계약, 그리고 회장님, 말도 안 돼. 이 늙고 초라한 청소부가 이 빌딩의 주인이라고 자신이 매일같이 발밑으로 보던 벌레만도 못하게 여겼던 저 남자가 자신의 남편 회사의 명운을 쥐고 있는 바로 그 숨겨진 주인이라고. 정 대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지욱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청소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허름한 작업복 바지와 셔츠 차림이었지만 그는 마치 용상에 앉은 황제처럼 거대하고 위압적으로 보였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어리석고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다. 윤서연은 굳어버린 혀를 움직여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그저 컥하는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심판은 끝났다. 강지욱은 한마디의 욕설도 어떠한 물리적인 위협도 없이 오직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계급의 차이를
가장 압도적인 방식으로 되돌려준 것이다. 회의실 안에는 이제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강지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경악과 공포로 굳어버린 정 대표 부부를 차갑게 한번 훑어본 뒤 조용히 회의실을 나섰다. 김 부장이 그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랐다. 쾅 하고 닫힌 문은 그들 부부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넥스트 이노베이션 테크 사무실에는 더 크라운 타워 법무팀의 이름으로 된 내용 증명 한 통이 도착했다. 임대차 계약, 즉시 해지 통보서. 이유는 간결하고도 치명적이었다. 입주사 대표 및 그 가족의 품위유지 조항 심각한 위반. 소문은 재계의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대한민국 최고의 랜드마크에서 입주사 대표의 아내가 건물주에게 갑질을 하다가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온갖 사리부터 조롱거리로 떠돌았다. 정 대표는 회사의 이미지 추락과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강지욱 회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묵묵부답이었다. 며칠 후 윤서연은 수척해진 얼굴로 더 크라운 타워 로비를 다시 찾았다. 그녀는 강지욱 회장을 만나 용서를 빌기 위해 왔다고 했다. 하지만 로비의 보안 요원들은 그녀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막아섰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는 외부인의 면담 요청을 받지 않으십니다. 모든 용무는 법무팀을 통해 공식적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자신의 발 아래로 보았던 그들이 이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 그녀를 가로막고 있었다. 윤서연은 공개적인 망신 속에서 자신의 오만함이 어떤 대가를 불러왔는지를 비로소 깨달으며 돌아서야 했다. 그녀의 화려했던 세계는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같은 시각, 강지욱은 다시 회장의 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1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주요 임원들을 소집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허름한 청소부가 아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의 냉정한 CEO와는 다른 깊고 따뜻한 지혜로 빛나고 있었다. 오늘부로 우리 그룹이 소유한 모든 빌딩의 임대차 계약서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도록 하시오. 그의 첫 번째 지시는 단호했다. 입주사 품위유지 및 상호 존중 의무 조항, 약칭 존엄성 조항이라 부릅시다. 입주사 임직원 및 그 가족이 우리 건물에서 근무하는 미화, 보안, 시설관리 직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비인격적인 다유나 갑질을 할 경우 심각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즉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시오. 그것은 대한민국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조치였다. 그의 두 번째 지시는 김 부장에게 내려졌다. 이번 달 더 크라운 타워의 모든 현장직 근로자들에게 특별 격려금을 지급하시오. 특히 미화팀에게는 두둑하게 챙겨주도록. 그리고 김 부장은 오늘부로 자산관리본부장 이사로 승진입니다. 그날 오후 지욱은 김 부장과 함께 직접 미화팀 휴게실을 찾았다. 그는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격려금이 담긴 봉투를 건네며 감사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미영 씨 앞에 선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따뜻한 커피. 정말 고마웠습니다. 미영 씨, 그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미영 씨는 갑작스러운 회장님의 방문과 격려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모든 일이 정리된 저녁, 지욱은 더 크라운 타워의 최상층,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 부장과 함께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장님, 김 부장이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라도 회장님께서 정말 무릎이라도 꿇으시면 어쩌나. 지욱은 희미하게 웃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동안 내가 누군지 잊고 살았소. 김 부장,
하지만 그들 덕분에 다시 깨달았지. 회장이라는 자리는 높은 사무실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가 로비에서 땀 흘리는 직원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말했다. 내 건물에서, 내 땅 위에서 땀 흘리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존엄성을 책임지는 자리라는 것을. 그는 다시 회장이 되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회장이었다. 그의 권력은 이제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방패가 될 터였다. 더 크라운타워의 새로운 질서는 그렇게 조용하고도 단단하게 세워지고 있었다. 1년 후 네오 크라운타워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임대료를 자랑하는 빌딩일 뿐만 아니라 가장 일하기 좋은 빌딩, 가장 존중받는 일터로 소문이 나 있었다. 강지욱 회장이 도입한 존엄성 조항은 이제 재계에서 회장님 조항이라 불리며 다른 기업들도 벤치마킹하는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다. 강지욱의 변화는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사재를 털어 지육금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그룹의 모든 미화, 보안, 시설관리직 근로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땀 흘리는 부모의 어깨를 덜어주기 위한 그의 진심 어린 약속이었다. 그리고 오늘 재단의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수십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이 모인 자리. 강지욱 회장은 직접 첫 번째 장학증서의 주인공을 호명했다. 시설관리팀 미화부, 이미영 씨의 자녀, 김하늘 학생.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미영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녀가 단상 위로 올라가자 지욱은 직접 증서를 건네며 따뜻하게 말했다. 따님이 미영 씨가 꾸지 못했던 꿈을 마음껏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은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미영 씨의 동료였던 사람으로서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증서에는 대학교 졸업식까지 장학금 전액 지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미영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다. 1년 전 동료를 위해 건넸던 따뜻한 캔커피 한 잔이 이제 그녀 딸의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축복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늦은 밤, 모두가 퇴근하고 거대한 빌딩이 고요한 잠에 빠진 시간, 강지욱은 검소한 재킷 차림으로 1층 로비를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이 가장 고요하고 정직한 모습을 드러내는 이 시간을 사랑했다. 그의 발걸음이 로비 중앙에서 멈췄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에 누군가 무심코 버린 작은 사탕 껍질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꺼내 시설팀에 연락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주 자연스럽게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작은 쓰레기를 주워 근처 휴지통에 넣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다.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 지난 1년간 청소부로 살며 그의 몸에 새겨진, 이제는 그의 일부가 된 진심 어린 행동이었다. 그는 다시 허리를 펴고 방금 전보다 한 뼘 더 깨끗해진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거울처럼 맑은 대리석 위로 그의 모습이 비쳤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수조 원의 자산을 소유한 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깨끗한 공간이 주는 평온함과 땀 흘려 일하는 것의 조용한 품격을 이해하는 한 명의 인간을 보고 있었다. 지욱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 어린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진정한 주인의 품격은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작은 먼지 하나까지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닦아낼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그는 이제 온몸으로 알고 있었다. 그가 세운 빌딩의 불빛은 그날따라 서울의 밤하늘을 더욱 따뜻하고 위엄있게 밝히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